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열린 DMZ 평화 손잡기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멀리 북한 땅을 바라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유권자 9억 명에 달하는 인도의 총선이 6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투표소 100만 곳, 선거관리 인력 1,000만 명 이상의 천문학적,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을 비롯한 한국교회 안팎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회일수록 주일학교 붕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교육 등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평화통일염원 인간띠 잇기 행사가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DMZ 평화 누리길에서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를 가리지 않고 평화의 띠를 이은 손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인 DMZ 민평화 손잡기 행사가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강화에서 고성까지 500km에 이르는 DMZ 평화누리길에 민간 단체들과 종교계 등 20만여 명이 모여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평화통일위원회도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에 평화 손잡기 행사에 참여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북 분단 74년의 세월, 이제 그 벽을 깨트리고 화해와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증오와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마태 한교총 평화통일위원장은 기도회에서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평화를 바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쉽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새 역사를 이뤄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지구상 마지막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행동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4월 27일 선언의 의미를 담은 14시 27분 약속한 시간에 모여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맞잡은 손. 행사에 참석한 성도들은 남북한 주민들이 과거의 상처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동포애를 회복하길 소망해봅니다. 다음 행사에는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전국민 행사로 나아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뜻깊은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곧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랑 같이 와서 기분이 좋았고요. 또 맑은 날씨 덕분에 더 즐거운 나들이 된 것 같고요. 다음에는 더 다른 가족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초들의 가슴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의 염원, 종교와 교파를 초월한 전국민 평화 손잡기 운동을 통해 한반도가 하나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선교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여전도에 소속 회원들이 기증한 의류와 생필품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 등이 판매되는데요. 모든 수익금은 학원 선교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생필품들, 그리고 농수산물과 건어물에 이르는 풍성한 먹거리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29일 개최한 선교바자회 현장입니다. 김순미 여전도 전국연합회 회장은 학원 선교를 위해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모든 수익금은 선교 헌금으로 쓰여지게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특별히 학원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한 마음으로 오늘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수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교바자회에는 여전도에 소속 70여 지역 연합회가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음식, 의류, 생활용품 등을 판매했습니다. 판매에 나선 회원들은
힘들지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우리 연합회 임원님들과 우리 회원님들 다 함께 이렇게 봉사하니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기금을 학원 선교하는데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자들은 좋은 취지의 바자회에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냅니다. 좋죠. 이렇게 해서 좋은 일에 진짜 유용하게 꼭 필요한 곳에 진짜 쓰였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다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선교바자회의 수익금은 기독교대학교 발전기금 등 전액 학원 선교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예, 이곳은 여전도회 주관의 선교바자회 현장입니다. 여전도의 선교바자회는 지난 78년도에 시작돼 벌써 3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선교의식과 민족사랑의 정신으로 이어온 선교바자회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한국기독교 성령문화센터 건립 헌정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는 성령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 시대의 교파를 초월한 새로운 성령행전을 기록하기 위해 헌정예배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준공된 문화센터는 한국기독교 성령역사연구와 함께 기독교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인도에서 총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13억 인구 중 9억 명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선거 규모도 대단해서 색다른 풍경이 많이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선거의 초점은 대외적으로는 개방 정지, 내부적으로는 힌두 정치 강화를 외쳤던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가능할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은데요. 인도 베드보라 선생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인도 총선 안팎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인도는 연방 국가이며 의원 내각제 정부로 총리가 국정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의회의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선거는 17대 하원 록사바 선거이며 총 하원 543명을 선출하며 하원 숫자가 많은 당에서 총리가 확정됩니다. 2019년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6주 기간의 선거를 치르며 수도인 뉴델리는 5월 12일에 선거가 있고 5월 23일에 29개 전역에서 동시 개표를 하게 됩니다. 현 정권인 인도 국민당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야당인 국민의회당 라훌 간디의 대결입니다. 모디 총리는 하층민 출신이며 라훌 간디는 인도 총리 일대인 네루가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다른 배경의 출신이지만 5년의 새로운 정권을 결정짓는 이번 선거는 13억 인도를 넘어서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 약 9억 명이 참여하는 선거다 보니 특이점도 많아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나요? 인도 인구는 13억 6,800만 명으로 이번 선거에 9억의 유권자 숫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선거로 투표소가 100만이 넘고 선거 관리 인력이 약 1,000만 이상이 됩니다. 집중적인 선거 유세의 대상은 인구의 70%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청년들, 영세, 상공인들과 여성들입니다. 각 대상들에 맞춰서 선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1억 5천만 명으로 청년들의 디지털 세대에 맞게 힙합이나 랩을 통하여 투표를 유도하고 있으며 곧 교통이 어려운 밀림 혹은 정글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하여서 선거에 동참하도록 홍보하며 또한 여성들의 일자리 할당을 높이는 계획도 발표하고 유권자의 30%로 추정되는 문맹인들을 위해서 후보자의 사진과 소속 정당 표시의 그림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자 방식 투표를 한 후에는
검지 손톱에 특수 잉크로 표시하며 중복 투표를 못하도록 합니다. 힌두 정책 강화를 외쳐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총리가 집권하는가는 한국교회도 큰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사실 모디 총리는 힌두 정책 강화를 외쳐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총리가 집권하는가는 한국교회도 큰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그간 2014년 이후에 힌두 근본주의 정권이 잡은 후에 외국 선교사들도 물론이고 한국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한국 선교사님들도 숫자의 3분의 2가 비자의 문제 또 갑자기 추방 명령이 떨어져서 출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있고 지금 인도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선교 전략이 좀 인도에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선거 유세 기간 중에 했던 공약이 지켜져서 직면한 종교적 갈등, 안보, 경제 성장, 각 영역 정책들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여서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섬기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변화와 새 정권 이후에 현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인도의 베드보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어느 나라나 정치가 혼탁하고 어지러우면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거는 더없이 중요한데요. 베네수엘라의 경우 2명의 대통령이 등장하는 등 극도의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사회 전반에 나타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Venezuela's electrical grid is nearing a total collapse following historic power outages last month. Experts say the aging infrastructure could be damaged beyond repair. So too is the patience of the people suffering days on end without lights, water, or communications. So this is the public hospital here in Cucuta, and this place is just overwhelmed right now because there are so many Venezuelans coming in for treatment. Since there are almost no hospitals in Venezuela who can treat people that need dialysis, pregnant mothers, people with gunshot wounds, it doesn't matter. They're all coming across the river and coming to this hospital for help. The hospital has already spent more than $15 million treating Venezuelans who can't afford to pay. For those unable to get to Colombia, power outages bring deadly consequences. This man lost his wife. She died because there was no assistance in the hospital. There were no medicines, so the love of my life just died, the mother of my children. I've had enough of this government. They are killing us with hunger, with no health care, and now I'm not afraid anymore. Do what you want to me, Maduro. You killed my wife. Go ahead, kill me. Into this desperation, Operation Blessing is bringing hope. Just across the border, this OB distribution center gives out medicine and other supplies to refugees, many traveling from deep inside Venezuela to get here. We waited from 8 a.m. to 4 p.m. to be seen by our doctor back home, and she told us the baby needed antihistamines, but there weren't any available. If I had left him there, he would have died without a doubt, because there, neither the doctors nor the hospitals are working. As Operation Blessing serves the desperate here, the needs are even greater inside Venezuela. It's too bad you can't bring these medicines to the Venezuelan side, because for sure the people there need it so much. It's sad to see. Here you can help me, but those people can't get help because they can't get across. From Cucuta, Colombia, I'm Chuck Holton for CBN News.
네, 최근 유명인들이 성관계 불법 촬영물 동영상 유포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경찰이 음란물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는 10월 25일까지 6개월 동안 집중 단속 기간을 갖고 추진한다는 건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집중 단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새로운 게 없어 보이는 게 그동안에도 단속을 계속 해오지 않았나요? 예, 그동안에도 이제 그 불법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단속을 네. 했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웹하드 업체에서 결국 이 동영상을 유포했는데 여기서 이제 유포를 하다 보니까 그 몰카 동영상이 상당히 많이 유포가 돼서 또 그게 이제 수익을 창출하니까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 그 이제 뭐 화장실이나 탈의실 뭐 그 외에 뭐 모텔 등에서 몰카 동영상들이 많이 이제 촬영이 돼서 사실은 이제 여자들이 밖에 나가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죠. 그래서 이제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제 수사를 해서 그 대표도 이제 구속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웹하드 업체에서 이 동영상을 유포하기도 하지만 유포된 피해자들은 이게 이제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걸 자기 돈을 들여서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이제 삭제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디지털 장의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유포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 회사나 또 디지털 장의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같은 회사라서 피해자들은 이제 이중으로 결국 유포된 피해도 있지만 삭제하기 위한 또 경제적 피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제된 게 이제 버닝썬 게이트에서 이제 그 정준영 그 불법 동영상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몰카 정도를 벗어나서 또 포르노처럼 동의받고 찍은 게 아니라 마약을 이용해서 상대를 심신상실 상태에 빠뜨린 후에 여러 명이서 특수 중간간 행위를 촬영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 단톡방에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영향이 큰 그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이제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단속은 해왔지만 이번에 특별히 단속 기간을 정해서 또다시 집중 단속을 하게 된 것이죠. 예. 뭐 경찰로서는 앞서서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했더니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에 이제 집중 단속을 나선 것 같은데 이걸 단속하니까요. 지금 SNS로 번지는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단속을 웹하드에 대한 단속은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SNS로도 이제 유포가 되고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토렌토 사이트를 이용한 그런 여러 가지 유포가 이제 다양화됐죠. 그 유통망이. 그래서 이제 여전히 수요가 있는 한 그 유통 경로는 계속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망이 너무 광범위한데 이게 단속이 가능하긴 한가요? 그동안은 이제 인터넷 주소가 있죠. 게시자의 인터넷 주소, 이제 흔히 IP라고 하는데 IP를 추적해서 이 유통물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면 이제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토렌토 사이트라고 이 토렌토 사이트는 이제 공유 프로그램인데 이 불법 유통 그 동영상을 잘게 쪼개서 이 토렌토 사이트 가입자들의 컴퓨터에 다 분산돼서 보관이 돼 있다가 필요하면 분산된 걸 한 군데 모아서 이제 결국 유통되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토렌토 사이트와의 전쟁이라서 토렌토 사이트에서 만약에 불법 이런 동영상이 유통이 되면 그 사이트를 아예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렌토 사이트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 모니터링을 해서 결국 그런 불법 유통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스스로 이제 굉장히 자정작용을 강하게 하고 있죠. 네, 그런 사례도 좀 저희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눈여겨볼 좀 자료가 있는데 지난해 몰카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은 수가 5,437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2.2%밖에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몰카 범죄의 재범이 강력 범죄보다 최대 10배가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처벌은 상당히 좀 약한 것 같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처벌이 약하죠. 근데 이 법 규정은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네.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 할지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요. 또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카메라 등 그 촬영 이용죄는 그동안 이제 지금 그 사유자분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실형을 받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적었죠. 네. 2.2%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집행유예, 벌금 집행유예형인데 네. 최근에 이제 버닝썬 게이트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사회적 파장이 커지니까 법원에서도 지금은 점점 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법적인 뭐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도 굉장히 매번 이제 뿌리를 잡겠다 이런 말로 의지를 보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이 문제가 계속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수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버닝썬 게이트도 이제 정준영 동영상 이제 이게 나왔을 때 포털 사이트에 정준영 동영상이 실검 1위에 오를 네.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관음증이 있는 남성들이 불법 동영상의 일종의 방조자 내지는 공범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를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퍼날르거나 다른 데 유포하면 마찬가지로 촬영자처럼 똑같이 처벌되고요. 예. 또 하나는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좀 좋은 게 있으면 또 올려라라고 부추기면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벌이 되면 성폭력에 대한 전과가 있으면 이게 평생을 가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유포가 되고 단톡방에 올라오면 이 점에 대해서 피해자가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삭제해라. 이거 올리지 말라.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만 해줘도 이게 이제 퍼지지 않을 텐데 그렇죠. 이거를 부추긴다거나 이거를 또 다른 친구한테 이런 좋은 게 있다 그러면서 보여준다거나 하는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네. 결국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시민의식이 좀 향상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가 하면 뭐 범죄를 비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좀 이중적인 태도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좀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역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부추기거나 하면 결국 성폭력 전과자가 됩니다. 성폭력 전과자가 되면 나중에 이제 손자들 결혼할 때도 할아버지가 성폭력 전과자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그게 이제 계속 평생 갈 수도 있죠. 네.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예. 그래서 한순간의 실족이 결국 본인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 그런 경고적 효력을 지금 법원에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향도 네. 있으니까. 그리고 그 피해자가 정말 우리 가족일 수도 있다는 이런 네. 생각들을 해서 결국은 그 피해자의 그 고통이 어느 정도 큰지 이 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그런 이제 계몽 활동도 하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시민 운동이 필요하다면 그게 이제 많이 결국 전파돼서 그러면 이제 이런 불법 동영상들이 많이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겠죠. 네. 방금 피해자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부도 이제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불법 유통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네. 바로 삭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차단하고는 있죠. 네. 그리고 일단 유포된 거의 경우에는 삭제 비용이 크지만 이건 국가에서 국가 비용으로 삭제를 해주고 네. 그리고 그 삭제 비용은 그 유통시킨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통시켜서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익보다 더 많은 처벌과 삭제 비용을 이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가해에서 문제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흔히 이제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 이제 버닝썬 게이트가 이제 문제되면 거기서 이제 마약이 유통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야, 그 클럽은 왜 가냐? 뭐 그런 게 또 좋아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피해자한테 책임을 넘기는 이런 그 별 생각 없이 하는 말도
2차 피해의 전형이죠, 사실은.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2차 피해가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2차 피해의 유형들을 다 유형화해서 일반인에게 알려주면 아, 이런 얘기는 2차 피해에서 피해자에게 더 고통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주변에서 아, 그거는 2차 피해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죠. 이런 정도로 그렇죠. 이제 많이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요도 줄고 또 2차 피해도 많이 줄 걸로 봅니다.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런 불법 촬영물 또 불법 동영상에 대한 좀 심각성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오늘 문제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사람은 이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이제 거둔다는 그게 이제 분명한 이제 성경의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행동을 할 때 그냥 잠시 없어질 그런 일을 목표에 두고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목표로 두고 행동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마음에 가지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결국 선악도 분별하고 또 행동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하고 또 후세들한테는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예장합동총회 주일학교 교세 통계에 따르면 총회 산하 교회 중 30% 이상이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저출산 요인이 가장 큰 사회적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다음 세대 한국교회 희망, 오늘은 주일학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출판국 나연규 목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주일학교 붕괴 현상 사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게 대도시보다 지방이 좀 더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올해부터 우리 이제 전체 인구 감소가 마이너스 성장 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난 9년 동안에 전체 학력 인구가 200만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출산율까지 이제 0.9명으로 내려앉은 네.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시 또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이제 많은 상황이다 보니 예, 그렇죠. 이제 지방의 주일학교 현실이 이제 열악한 게 이제 사실입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 이제 속해 있는 노예의 그 상황을 보면 그 노예 이제 50여 개 교회가 속해 있는데 그 50여 개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는 50% 미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상상이 안 갑니다. 저희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항상 주일학교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50% 이상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게 좀 상상이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지역마다 편차가 더 있다는 심한 것도 것이죠.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뭐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일단 이런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좀 분석하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 뭐 그 인구 감소나 출산율 저하 문제를 이제 제어한다고 본다면 주일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 이제 두 가지겠죠. 이제 하나는 이제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이탈하는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학생들이 유입이 저조하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전도보다는 이제 그 이탈하는 문제에 이제 초점을 둔다면 이제 사실 기존의 학생들이 이제 교회 떠나는 현상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더 크게 심화되고 있고 그 젊은 청년층에 이탈이 이제 심각한 편인데 프랑스의 그 사회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 전체에 걸쳐서 종교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이 얘기는 그 사회 문화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회 문화적 현상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 힘은 결국은 신앙 교육이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을 변화시키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교육 생태계적으로 볼 때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에 최대한 대처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이제 주일학교가 그동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가리켜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게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 주일학교 현장은 2차원적 평면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것도 헉헉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 미만의 50% 이상의 그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그 교회들이 기존에 이제 계단공과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이제 시스템적인 이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대부분의 이제 주일학교의 이제 학년 편제는 이제 연령별, 즉 이제 세대별 편제란 말이죠. 네. 이거는 이제 일반 학교의 이제 학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형국인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계단 공과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기획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계단 공과는 그 나름대로 시대마다 굴곡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주일학교 부흥과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그런 형편에 맞는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지금 다차원적으로 급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공격을 받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한 곳이 신앙 교육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버거우니 이제 가정과 함께하고 또 부모와 함께하고 또 삶을 터치해주고 또 공간까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별 교재, 즉 뭐 계단공과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 세대 간의 그 단절을 초래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좀 떨어져 나가고 이제 고등부에서 또 청년부로 갈 때 또 많이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의 한 모습이 아닐까. 이제 특히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운영할 수 없는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럼 아이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2-3명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2-3명의 아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걔네들을 뭐 애들이 적으니까 포기한다? 이럴 수가 없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이제 연령별 맞춤 시스템을 이제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교재가 요청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네. 뭐 교단마다 다양한 좀 논의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좀 논의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총회교육진흥원에서 이제 역점을 두고 이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것인데 사실 일반 교육에서는 이미 이제 통합 개념, 이 통섭 뭐 이런 개념으로서 연구들이 많이 있어 왔고 네. 이제 융합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사실 기독교 교육이야말로 이 전체성, 이 총체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우주적이에요. 아주 총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적인 개념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이 통합형 공과를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합형 공과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5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대가 통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이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재여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주제가 통합이 돼야 된다. 즉 예배 따로, 분방 공부 따로가 아니라 예배, 그다음에 설교, 그다음에 공과 그리고 교육 활동 이것들이 이제 함께 연결이 되는 주제 통합 공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또 교육 생태계 통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안에서만의 교육이 아니라 이제 가정 그리고 아이들의 삶의 현장, 즉 학교겠죠.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교재.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시간의 통합. 이제 시간의 통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일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주중에도 터치할 수 있는 아이들의 삶의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재여야 된다. 마지막 5번째는 이제 공간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오프라인 말고도 이제 온라인 사이버 공간까지도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고 이제 이 교재의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작은 교회죠. 작은 아이들이 적은 그 작은 교회도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지금 한국 교회의 이제 주일학교 현실이 분방 공부가 20분입니다. 주어진 대부분이 그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교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연구와 또 다양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좀 교육과정 개발에도 분명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이제 교육 과정 개발에 있어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한 교육 현장의 반응을 어떻게 우리가 다 포용할 것이냐. 이제 대형 교회, 뭐 소형 교회, 그다음에 이제 도시 교회, 이제 농어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문화 가정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교육적 환경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뭐 사실 여력이 되는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교재를 또 개발하죠. 이것들이 이제 의미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힘들이 한 곳에 모아지면 얼마나 더 좋은 교재를 발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근본 저희가 이제 통합형 공과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색채를 이제 뛰어넘은 그런 아주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이제 통합형 공과는 이제 네이밍, 즉 공과 이름이 뭐냐, 전체 이름을 네이밍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교육 철학, 그다음에 이제 목표, 그다음에 교육 과정, 내용,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방형 진행이 아니라 전방위적 이분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교수 전문위원들,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 그룹 중에 이제 전문위원, 자문위원들. 그다음에 이제 신학생들의 그 참여단, 그다음에 이제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지필 연구원들, 이들이 이제 함께 협력해서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다음 세대 위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이 교단을 떠나서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분들 또 교사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훈련과 지원은 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도 교육자들과 이제 교사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겨울과 여름에 이제 지도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교육 주제 심포지엄, 그다음에 목회자 특별 세미나 등등의 이제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사실 기획 중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플랫폼.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회가 주일학교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학생 교육, 뭐 교육자 교육, 목회자 교육, 또 그다음에 이제 교육 행정에 관련된 정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이제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방이 아니라 이제 그걸 사용한 유저들이 현장에서 그것들을 적용해 보고 더 좋은 방향의 자료들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이제 다시 이쪽에 올려놓으면 저희가 이제 검증을 거쳐서 쌍방향으로 사실 이제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자료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할 때 이제 우리 스마트 플랫폼에 들어오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원 부분이. 예. 자, 다음 세대 문제는 뭐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좀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일선에 있는 주일학교에서 이건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뭐 가장 먼저 좀 선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뭐.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말씀하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는 교회가 교사들을 위로하고 품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실 일반 교육은 전문가가 대접을 받는 형국이죠,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라고 하면 프로페셔널한 이 프로들의 세계 아니에요? 근데 사실 최고의 프로는 소피스트예요. 그분들은 돈을 받고 사실은 그 일을 했거든요. 네. 지식을 사고 팔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야말로 정말 아마추어죠. 네. 사실 아마추어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라틴어의 아마르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누가 돈 때문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사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분의 교사만 살아있어도 주일학교는 절대로 문 닫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교사에 대한 위로를 아주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건데 이거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성경학교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주일학교의 예산 편성을 보면 50%에 가깝게 예산이 집행되는 게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 주일학교 교육의 그 힘이 그 대부분의 역량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올해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 이야기 미션 52 우리 함께 세워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아닙니까? 네. 이때 1.5%밖에 안 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전수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미션 52가 다른 게 아니고 성경학교 시작 전 21일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21일 작정기도, 교사들이 14일 작정기도, 그리고 학부모들이 10일 작정기도, 그리고 성경학교가 끝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7일 작정기도를 다 하면 이제 미션 52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실제적으로 세대 통합 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꼭 들었어야겠네요. 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까지 좀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회복을 위해 많은 시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희 또한 저희 각자가 좀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에 함께 좀 기도하고 또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형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장인이 5월에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이 평균 54만 원, 기혼일 경우는 68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챙겨야 할 사람도 기념일도 많은 달입니다. 지출 부담이 큰 만큼 마음의 부담도 늘어나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관계, 이 5월이 서로를 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